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사일과 탱크, 전함, 전투기로 싸우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나 이 두 전쟁을 예외로 하더라도 현재 우리는 그 어떤 시기보다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배고픔을 담보로 하는 종자전쟁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 탑5 종자기업들이 IMF 외환위기 때 외국 기업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때문에 현재 우리는 종자주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원 수입 의존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종자 무기화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사한 전쟁이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국인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세계 최고 기업이 그가 가진 종자를 넘기면 전 세계 매출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고, 또 한 명은 20년에 걸쳐 강원도 화천 7만 평산 빼곡하게 오로지 한국 토종종자만 심어 토종종자를 완벽하게 지켜낸 인물인데요. 어쩌면 이 두 명 덕분에 한국이 치사한 전쟁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식일 겁니다. 그중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농작물인 콩, 쌀, 감자 등 필수 농산물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쌀이나 감자는 주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콩은 인류에게 왜 중요할까요? 인류학자들은 농경생활을 인류사의 가장 큰 혁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경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육류 덕분인데, 왜냐하면 육류에 포함된 단백질 섭취량이 늘며 뇌 활동량이 증가했고, 뇌 활동량의 증가는 지능의 발달과 함께 도구의 발명을 불러왔죠. 도구를 이용해 땅을 개간하고 먹을 것을 재배하기, 즉 농사가 시작됐으니까요. 농경생활은 매일 목숨을 걸고 사냥을 나가야 하는 불안함을 털어내고 직접 먹을 것을 재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렵 생활이 좋았던 이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 유목민이 되었고, 정착 생활에 편했던 이들은 평야의 털을 잡고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번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냥을 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육류 섭취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육류의 대안이 바로 콩이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인데, 콩에는 무려 40%의 단백질과 30%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육류 대신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입니다. 오죽하면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부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콩은 우리 조상들이 수렵 생활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농작물입니다. 그런데 혹시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1929년 미국의 농무성은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동북아시아로 농업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보통 식물은 변이종의 다양성을 통해 원산지를 추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최초의 콩이 있은 후 다양한 요소에 의해 그 변이종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동양으로 파견된 식물 원정대가 2년간 수집한 전체 야생콩이 4,578종인데 그중 73.8%에 해당하는 3,379점을 조선에서 얻었고, 577점을 일본에서, 511점을 만주에서, 111점을 중국에서 얻었습니다. 조선에서 80% 가까운 야생콩을 수집했다는 것은 한반도가 그 원산지임을 추정하게 합니다. 당시 원정대를 이끈 모스와 도셋은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만으로 훌륭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로 알려져 있음에도 전남대학교 정규화 교수만큼 콩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인물이 한반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국 외딴 섬, 깊은 산 곳곳을 떠돌며 7천여 점의 야생 토종 콩종자를 모았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야생콩을 채집하던 그는 2005년 우연히 미국 국립대두연구센터 방문 교수로 초청받았습니다. 당시 연구센터의 종자관리 책임자이자 미 농무성 고위관리였던 랜달 넬슨은 그에게 25년간 수집한 한국 야생콩을 미국으로 가져와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콩을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연간 약 1억 2천만 톤을 생산하는데, 미국에서 재배되는 대두콩 90%는 35개의 조상 품종에서 유래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품종 6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죠. 1980년대까지 전국에서 토종 콩종자가 유출됐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정 교수는 1년간 방문 교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넬슨의 집요한 공동연구 제안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가 미국 정부를 움직여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콩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지만 다시 싹을 피울 수 없는 종자이기도 합니다. 종자 상태로 보관 가능한 기간이 고작 5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밭에 심어야 하죠.
비료나 농약을 썼다가는 종자의 변형이 가해질 수 있어 직접 심고 물 주고 수확하는 작업에 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세계 2위 종자기업인 파이오니어가 그가 소유한 야생콩 7,000종 중 병충해 저항성이 강한 종자를 함께 개발하자며 매년 전 세계 판매 로열티의 1%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 넘는 제안이었지만 개인적인 부를 위해 종자를 팔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195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30살 무렵인 1983년부터 콩을 수집하기 시작한 그는 주로 재배콩 위주로 수집했습니다만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배콩의 대부분이 야생콩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수확량이 많은 쪽으로 개량된 반면 다른 유전적 특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점. 이에 그는 원시 유전자원을 풍부하게 지닌 야생콩과 돌콩에 주목했는데 왜냐하면 원시 유전자원이 풍부할수록 다양한 신품종으로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여 년간 모은 콩 종자가 7,000종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모은 양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야생콩 종자를 개인이 발품을 팔아 전부 모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도 밭으로 가 손수 잡초를 뽑고 콩에 물을 주며 토종 종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 해외에서 돌려받지 못한 토종 종자가 2,500여 자원에 이르며 38개 나라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정보만 남아있을 뿐 실물 씨앗은 찾지 못하거나 일부는 종자량이 부족해 분양을 거절당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아무도 한국 토종 종자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개인 소유의 7만 평산에서 직접 재배 중인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삼방환담의 조순정 대표인데요. 얼마 전 저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의 헬렌 리어링이라 불리는 이분을 직접 뵙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날아다니는 산딸기 사는 포천 백운 계곡을 지나면 가까스로 강원도 화천에 닿습니다. 사실 산천어 축제로 더 잘 알려진 화천이지만 화천군 산해면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전국적인 명소 산방환담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장은 19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자연과 환경에 의존하는 농법을 실천 중인 조순정 대표인데요. 잘 아는 한 업체 대표님께서 반드시 이분의 업적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며 인터뷰를 제안해 오셔서 지난 4월 3일 저는 강원도 화천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7만 평산을 돌아보려면 든든해야 한다며 산에서 직접 뜯은 산나물과 묻어둔 항아리에서 꺼내주신 김치, 고추장에 직접 개발한 간장 소스로 만들어주신 명이나물 절임으로 한상 차려주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그 어떤 식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담백하고 개운했습니다. 사실 저도 충북 괴산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았고 지금도 종종 즐기지만 조 대표가 차려준 산나물은 확실히 어릴 적 맛본 자연의 맛이 났습니다. 한상 든든하게 먹고 드디어 산속 농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 오른 산길은 여느 등산로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만 조금 자세히 보면 무언가 확실히 다릅니다. 스스로 자란 야생화는 차치하더라도 등산로 옆, 계곡 주변, 나무 그늘 아래 무엇인가 푸릇푸릇하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 가까운 산책 동안 그녀는 산나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하나씩 잎을 따서 먹어보라고 건네줬는데 그 맛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미간이 찡그려질 정도로 쌉쌀하기도 하고 뱉어나고 싶은 아릿한 맛, 살짝 달큰한 맛,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7만 평에 이르는 산 가득 채운 명이나물, 곰치, 병풍치, 눈개승마, 작약, 전호, 잔대, 당귀, 원추리, 다래나무, 돌배나무 등등의 토종 종자를 19년에 걸쳐 직접 심었다는 점입니다. 종자를 사서 심으면 편하겠지만 그녀는 토종 종자를 지켜내기 위해 매년 직접 씨앗을 받아 직접 발화시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산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했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무모하리만치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말이죠. 수질 때문에 내가 더 이런 환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강원도 해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배추 심으면서 화학비료 뿌려서 2번 생산을 하는데 식물이 요만큼만의 비료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 10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다 흡수를 못하니까 이게 비가 오면은 씻겨서 막 강으로 모여갖고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무경운으로 농사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용한 그걸 제일 못 견뎌한 게 우리 아저씨예요. 막 갈고 막 화학비료 주고 막 해서 막 눈에 보이게 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지금 얘네들 사계절에서 견뎌서 떨어지는 예로 유기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농법이어서 그 화학비료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시고 그런 거는 숲에는 하면 그러니까 식물이 죽어요. 먼저 했던 사람들이 명이나물에다가 하얀 비료를 주는 순간 죽는데요. 시도는 안 해봤는데
사실 그녀가 산에 명이나물, 곰치, 능계승마 등등 토종종자를 심은 이유는 자연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밭에서 인간의 관리를 받는 식물들은 겉보기에는 과실도 크고 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는 화학비료와 퇴비의 영향입니다. 이들을 적당히 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어 적당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료를 주죠. 식물이 흡수하고 남은 이 화학비료는 그대로 땅에 흡수되어 지하수로 흘러들고 강으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는 무경운 농법인데요. 쉽게 말해 쟁기로 땅을 갈지 않고 비료도 하지 않고 농약도 하지 않고 제초 작업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농약, 친환경을 넘어선 자연과 상생하는 농법이죠. 무경운 농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탄소를 땅에 가둔다는 점인데요. 매년 2, 3월이면 모든 밭에 트랙터로 로타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흙을 갈아엎는 이러한 농법은 토양에 저장된 탄소를 끄집어내 온실가스를 만듭니다. 넷플릭스 대지의 입맞춤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죠. 반면 무경운 농법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다른 작물을 심는데 이 농법은 반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을 하니까요.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이 땅속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는 밭을 갈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작물을 키우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미친 짓이라 치부한 이 무경운 농법을 조순정 대표는 19년째 7만 평산에서 실천 중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어렵게 큰 명이나물과 평평한 밭에서 퇴비와 비료를 먹고 편하게 자란 명이나물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배나무나 다래나무 등이 처음 열매를 맺는데 8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비료나 농약을 쓰면 열매가 빨리 열렸겠지만 스스로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줬죠. 10년쯤 지나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해 지금은 농약과 비료 없이도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토종종자를 지키고 번식시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기반 조성이 한 2, 3년은 걸렸어요. 산에다가 식물을 배치하는 일, 종자를 갖다가 구간 배치하고 그 종자를 다시 만들고 하는 거가 한 2, 3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기본 종자는 사다 했어요. 네네. 육묘로도 막 구하고 사고 했고 요만큼 심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 하면은 뭐 1억이고 이러니까 종자로 육성하고 기반 조성하고 하는데 한 12년, 13년 정도 걸렸죠. 자가 채취해서 다시 심고 다시 이제 공간 넓히고 하는데 그렇게 걸렸죠. 강원도 해발 청고지에서 이제 뭐 해발 한 250고지에서 자생하는 것들로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50가지, 70가지 되는데 그렇게 분포는 돼 있죠. 그걸 만들고 모으는데 이제 시간이 걸렸고 이런데 풀이 있고 곰치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데 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환경이 되게 척박했던 거예요. 토양 검사해 보니까 질소가 뭐 월등히 부족하고 산성화돼 있고 이게 이제 햇볕이 너무 차단돼 있어서 광이 부족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숯갓고기를 해야 하고 여기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낙엽이 덮여 있지만 참나무 껍질 같은 걸로 영양 공급하고 그런데 화천에 갔을 때 조 대표님이 삼방환담 특산품이라며 다래로 만든 잼을 주셔서 맛봤는데 그간 먹어본 딸기잼이나 포도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독특합니다. 산을 다니다 보니 이곳저곳에 다래나무가 유독 많길래 여쭤봤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돼 있기는 하다 지금은. 저런 공간에서 식물이 살고 수확을 하기에는 거의 어렵다. 그거를 내가 들어와서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그거를 내가 이제 응용해 놓은 게 다래밭이나 이런 데가 이제 그 공간이고 그래요. 다래는 사실은 바나나처럼 후숙 과일이에요. 이 숲에서 할 수 있는 과일들이 몇 개 없어요. 약을 안 치면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뭐 돌배나 개복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80%가 수확이 안 돼요. 벌레 때문에. 벌레 때문에. 이 당도에는 많은 벌레들이 꼬이고요. 그 사람이 먹기 전에 이미 걔네가 다 먹고 나머지를 먹어야 돼요. 근데 다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래는 이게 뜰고 막 이 후숙을 해야 단맛이 나기 때문에 새들이 쪼아 먹기 시작하기 전에 수확을 해서 우리가 후숙을 시키면 달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다래가 가지는 특성하고 산채가 가진 특성을 서로 보완해주는 높은 그늘하고 낮은 그늘하고 또 식물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10년 정도 숲에서 계속 한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막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침 햇살이 내려 꼽히는 공간들이 막 있어요. 그 공간에는 식물이 굉장히 오래 살 뿐더러 길게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된 거죠. 네. 음지 식물이 이렇게 해를 싫어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걔네가 태양 에너지를 다 받아야 하고 해가 없이 되는 식물은 세상에 없어요. 삼방환담은 20명 정도 단체로 오는 경우에 조 대표님과 함께 산을 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에는 유독 다래덩쿨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채 중에는 눈개승마, 곰치, 산마늘 등 강한 햇빛을 싫어하는 식물들이 있어 이 다래덩쿨로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참고로 위 체험 프로그램은 그녀와 함께 산을 둘러보며 나무를 캐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와본 분들은 대부분 다시 찾습니다. 왜냐면 완벽한 피톤치드 속에서 땀 흘린 후 7만 평 숲이 차려낸 밥상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사실 그녀가 토종종자로 키워내는 산채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디에도 7만 평 산 하나를 완벽히 토종종자로 채운 사례도 없고 화학비료나 퇴비 없이 완벽한 무경운 농법으로 키우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키운 산채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에서 귀한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구매해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원초적인 방식으로 자라 그만큼 특별하니까요. 사실 그녀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토종종자를 지키기 위해 19년간 종자를 만들고 모으는 데 들어간 수억 원의 돈이나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삼방환담의 7만 평 숲에 심겨진 수백만 산채와 수만 그루의 나무는 조 대표 혼자의 힘이 아닌 남편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손짓하며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왜 지금 이런 세상에 어깨에 지게 지고 힘들게 나물 키우고 사느냐 폄하하면서 말이죠. 남편분 그리고 조 대표님은 단 한 번도 좋은 옷에 풍족한 생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도시에서 실패하고 산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는 시선이 등에 꽂힐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죠. 원래 남편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토종종자를 지키며 재배하는 것뿐인데 말이죠. 사실 이런 명소가 주위에 있다면 힘을 합쳐 지켜내야 하지만 그녀는 매번 누군가의 심술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정부가 자원을 잘 보존해달라며 70억짜리 지원 사업을 내려보냈음에도 한 번은 공무원이 또 한 번은 마을 주민들이 또 한 번은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이없지만 그녀는 상처가 많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녀 주위에는 지금 그녀의 어려움을 이용해 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녀가 가꾼 삼방환담은 7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산이지만 모든 개발 허가를 받아둔 상황. 산 일부를 갖고 숙박업소를 지어도 되고 카페를 지어도 되고 식당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것이 사업이 된다 생각한 한 시의원은 이 산을 자신에게 넘기면 빚을 갚아주겠다고도 했고 한 금융지점은 어떤 세력과 결탁해 이 산을 통째로 가져갈 계획으로 그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약속된 누군가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둘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녀가 20년 토종종자로 가꾼 이 삼방환담을 노리는 이들이 득실득실한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산과 토종종자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제가 방문한 하루 전날에는 젊은 셰프들이 찾아와 산채를 배워갔고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키운 산채를 찾는 5성급 호텔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특색 있고 특이하고 특별하니까요. 사실 토종종자를 지켜내는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나서서 미래사업으로 추진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만 19년간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7만 평 산을 일군 그녀의 요즘 고민은 건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토종종자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닫았던 삼방환담의 문을 활짝 열어 20명 이상 단체 방문객에 한해 그녀와 함께 산을 탐방하며 유기농 인증을 마친 산나무를 채취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 직접 키운 산채를 제 구독자분들께도 저렴하게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산나물은 유전자 조작 없는 최고급 토종 종자이며 19년 만에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제품이고 화학비료나 퇴비, 농약의 도움 없이 오로지 산의 힘으로 키워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전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배된 산나물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가격이 별로라면 어떻게 키워졌는지 모르는 재배 산나물로 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가면 그녀는 다음날 새벽부터 직접 산나물을 채취해 가장 신선한 상태로 보내드릴 겁니다. 다만 남편과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날 수확된 가장 신선한 양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5성급 호텔이 찾는 식재료, 20년의 노력으로 키워낸 산나물로 건강도 챙기면서 한국의 토종종자가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게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